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시캠프 오창일의 광고 교실에서 주관하는 광고 크리에이터 분석 제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 광고 크리에이터 분석의 그 중요한 이론들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용 분석과 질적 분석이 있다 그랬죠. 분석의 방법론에서. 근데 지금은 내용 분석은 그 빈도수, 메시지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1차적인 표면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한다면은 질적 분석은 심층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호학적 분석 그 다음에서 중요한 전신 분석학적 관점에서의 크리에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기본적인 개념들, 중요한 용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광고 크리에이터 분석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창의적인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류의 어떤 위대한 걸작들, 뭐 세 권이 뭐냐, 다섯 권이 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류의 그 명작, 최고의 걸작이죠. 세 권을 이야기하는데 그 칼 막스의 그 자본론이라는 책, 그 다음에 그 프로이드가 쓴 정신분석 개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이 쓴 종의 기원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를 잘 담고 있고 역사와 문화, 그 사회를 잘 설명하고 있고 개인의 심리,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개론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서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들 그런 것들을 광고에 적용시킬 때는 어떤 용어들이 필요한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와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신분석적 크리에이티브 분석은 소비자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에너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데다. 기본적인 충동이다. 내면적인 충동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이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소타이틀을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광고의 정신분석적 분석의 의미, 그 다음에 분석의 중요한 개념과 용어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지난 시간에 그 현대사의 일상성 속에서 현대인들은 생산보다는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 과거 그 대량 생산과 기술 발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물건이 넘치게 풍요로울 정도로 넘친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상품들, 그러한 브랜드들을 어떻게 우리 현대인들이 소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순한 물질적인 혜택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소비하느냐라고 하는 그 소비에 대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관점들이 이 현대사회에서는 펼쳐졌다. 그렇게 해서 뭐 시몰라크르까지 이야기하고 현실 세계를 대체하는 가상실제, 하이퍼 리얼리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기하학적 분석 이야기했고 또 현대 인간은 속에 내면의 욕구, 내면에 갖고 있는 꿈과 어떤 욕망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력, 그런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 코드화되었던 의미 그런 것을 찾아서 소비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게 좀 더 내면적으로 현대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욕구, 내면의 소비 심리와 연관돼서 우리 현대 세계를 특징지는 그런 소비사회를 연결시키고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과식의 욕구에서 나온다더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 이런 정신분석학적 분석 개념 그런 용어들은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명품 소비죠. 명품은 엄청난 고가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상징가치, 기호가치를 소비하게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물론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나름대로 품질도 우수합니다만은 그 명품 소비가 갖고 있는 그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들은 결국 그런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 분석학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연계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특성과 인간의 욕망과 브랜드가 필요한 거하고 우리 현대사회에서 소비사회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의미와 재해석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먼저 정신분석학적 비평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 꿈에서 잘 나타난다. 꿈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꿈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잠재의식 쪽에 불만이 꿈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어떤 불안과 소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어떤 면에서는 잘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꿈의 해석이라는 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의식의 세계는 꿈에서 잘 나타난다. 수면 중에는 의식 활동이 낮아지고 무의식 속에 있던 억압적인 성적 욕망. 여기서 이제 벌써 정신분석적 개념들이 나오죠. 무의식 속에 현실 세계, 의식 속에 의식 세고에 있는 현실 세계에서 모든 욕망과 꿈과 어떤 바람, 이상형이 실현되지 못하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 꿈이라든지 무의식 속에서 그게 실현되지 않았던 욕망, 즉 억압된 욕망이죠. 욕망과 불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바로 꿈의 한 현상이다. 꿈에는 욕망과 불안이 직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즉 왜곡되거나 변형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꿈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꿈 자체는 직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비유와 어떤 면에 또 다른 스토리텔링, 또 다른 상황 설정, 그죠? 또 다른 변형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적은 굉장히 복합적이다.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꿈에 대한 그 근원적인 배경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연상과 같은 방법으로 원래의 의미를 찾아내고 한다. 우리가 뭐 체면을 걷는다든지 수사에서 숨기는 내용이 있었을 때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체면 수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직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억압된 욕망, 특히 억압된 성적 욕망이 내면에 있다가 그게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꿈과 같은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정신분석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억압된 성적 욕망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드, 자, 초자 이렇게 세 개를 구별하고 있죠. 이드, 리비도의 저장소이다. 욕망의 저장소라는 거죠. 욕망의 저장소는 쾌락 원리를 따릅니다. 도덕과 논리적인 사고를 따르지 않죠. 순수의 개인적인 욕망, 특히 성적 욕망, 색정, 정열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을 우리가 이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이들을 통제하는 자아가 있죠. 자아는 1차 과정, 즉을 통해 욕구불만과 긴장을 해소시켜준다는 것이죠. 즉 자제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드가 내면에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는데 자아는 현실 세계에서 그 이들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런 욕구불만과 해소시킨다는 거죠. 1차 과정에서. 그 다음 2차 과정에서는 사고와 이성을 통해 1차 과정의 대상을 현실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해결까지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억제 누른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억압이라는 말이죠. 이성과 상식, 현실 세계의 논리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드가 쾌락의 원리,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자기 욕망대로 하는 거,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고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을 현실 세계에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실 원리입니다. 현실 원리. 그러니까 현실 원리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누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쾌락 원리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처벌을 받죠. 그렇지만 자아를 통해서 법과 제도에 따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일종의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거를 초자아가 선악 판단과 행동을 촉진하고 자제시킨다.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관찰하면서 죄의식과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다르죠. 그러니까 쾌락 원리냐 현실 원리냐 선악의 논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세 가지의 어떤 자아를 구성하고 있다. 아주 정신분석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 초자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현실에서 서로서로 충돌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초자가 갈등을 중재한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제 단순한다면은 이들은 본능이고 불안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크리에이티브보다는 새로운 창조력이 될 수가 있겠죠. 억압되지 않고 본능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럼 저하는 개인 보호입니다. 법과 제도와 사회적인 코드, 약속, 그죠? 그 사회의 문화적인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어떤 통제, 그죠? 그런 거에 의해서 또 권력에 의한 통제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 초자는 사회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등인 요소, 갈등 요소, 그죠? 어떤 정체성이 불안 요소죠. 그런 것들을 초자가 사회적인 윤리를 통해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광고, 그 정신분석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광고는 소비자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인간 행동의 에너지인 이드가 메시지의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주 역설적이죠.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이거 정신분석을 본다면은 굉장히 불안 요소고 어떤 억압되어 있고 쾌락에 돌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쾌락 논리에서 생각한다면 사회가 구성될 수 없겠죠. 조직이 와해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불안 등이죠.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범죄이라든지 좀 더 확장된다면 전쟁까지도 우리 인간이 본능, 지배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그 내면의 욕구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가 구성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없는데 우리 광고는 그 크리에이티브 표현입니다. 사회적인 사회학적 개념에서 본다면 이런 통제되어야 할 대상, 억눌러야 할 대상이지만은 크리에이티브 표현을 한다면 그러한 리비도나 이데적인 요소들을 알아내고 그것을 성화해서 주고 비주얼과 카피로 메시지로 표현해 준다면 크리에이티브 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광고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인류의 예술사적인 어떤 변천을 보더라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동의 에너지,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많은 권력, 좀 더 많은 부, 좀 더 많은 어떤 욕망, 특히 성적 욕망을 포함해서 많은 것을 다다익스로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이 욕망을 현실 세계에서는 억눌러서 차단되고 자제되지만은 예술이나 광고 크리에이티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한 요소를 끄집어내서 보여준다면 그런 아주 좋은 크리에이티브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광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적 비평의 개념입니다. 보면 이제 동일시입니다. 자신과 어떤 대상을 일체화시켜서 자아를 발전시켜 나가는 심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역할 모델하고 그 광고에서 쓰는 모델들의 어떤 그 심층, 의미 생성 구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셀럽이 되고 예를 들어 손예진이라는 빅 모델이 있고 그 빅 모델이 갖고 있는 그리고 모델로 캐스팅하는 이유는 그 광고를 봤을 때 손예진이가 광고로 모델로 나왔을 때 그를 보는 일반 여성들이 마치 자기도 그렇게 예뻐질 수 있다라고 하는 동일시 효과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욕망을 끄집어내어서 보여주고 그것을 눈앞에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일시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이 동일시는 여러 가지 동이 있습니다만은 자기적인 동일시, 그 다음에 목표지향적인 동일시, 대상 상실 동일시, 권위 있는 인물의 요구와 동일시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우리 권위 있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억압자의 요구와 동일시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노력과 심리다. 어린이가 규율을 지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낸다. 바로 사회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문화 사회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욕망으로 산다면 문화가 형성될 수 없고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죠. 또 우리 광고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어린이에게 규율을 지켜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는 것처럼 학습을 시킨다는 것이죠. 학교 강의 수업 시간에는 어린이들이 집에 왔을 때는 친구도 잘 놀아야 된다. 떠들지 않아야 된다. 밥 먹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그죠? 여러 가지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게임의 규율이 있듯이. 그런 걸 지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린이가
자유분방하게 본능적으로 놀고 싶어 하는 것, 동심의 세계에서 마음대로 놀고 싶은 것을 차단하고 기회를 지켜 통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게 어린이는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고통을 피하고 나중에는 더 다른 친구들하고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국 아동이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화 과정이죠. 그 공동체의 문화, 어린이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교육이 되겠죠. 학습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신분석 개념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죠. 예. 소포클레스의 비극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버지처럼 어머니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 우리 단순한 어린아이의 욕망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성인이 극복해야만이 성인이 될 수 있고 그래 정상적인 성애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간 본 오이디푸스는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어떤 사랑의 적으로 연적으로 생각해서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주 어린 아이에 갖고 있는 내적인 본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사회학적으로 인정을 받고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소통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은 결국 인간 본연의 심리가 아니다. 사회적인 원인과 가족 관계에서 유래된다. 보편적인 심리가 아니라는 거죠. 특수한 경우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부장적 부계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의 반대되는 개념인데 여자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성적 애착을 가지고 어머니를 미워하는 심리. 오이디푸스가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연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렉트럴 컴플렉스는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연적으로 생각해서 어머니를 연적으로 생각해서 아버지에 대한 성적 애착을 가지고 어머니를 연적으로 생각하는 심리. 반대 개념이죠. 하여튼 뭐 이런 정신분석학적 내면의 욕구 아주 어릴 때 우리가 사춘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면서 해소되고 새롭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입니다만은 이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욕망하는 기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욕망하는 기계다.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델레즈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안티 오이디푸스 이런 오이디푸스적인 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인 사고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가부장 사회에서 생기는 어떤 통제 수단으로 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극복하는 것도 새로운 철학적인 관점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철학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광고 시간이니까 광고 크리에이티브 만들고 광고 스토리텔링 할 때 이러한 상황 설정 것들 본다면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구를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간의 내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볼 때는 끄집어내서 노출되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그렇지만은 크리에이티브 상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연관됐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사회적으로 그렇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알려져 있죠. 작품도 있죠. 욕망이라는 전차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많은 공연을 해왔죠. 그다음에 우리들이 일그러진 경우 우리 한 학급에서 이쪽에 지배욕구죠. 조그만 조직이 있다면은 거기에 그 조직 공동체 그 학급 클래스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독재자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교실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냐 하는 것에 대한 소설 이문열 씨의 작품이었죠. 뭐 까마르 잘 아는 톨스토이 까마르조프가 형제들 또 행정안의 여러 가지 이권 싸움들 이기심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작품으로 해서 세계적인 고전 문제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외에 모든 게 많죠. 우리 드라마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신분석적 분석에 대한 개념들, 기본 용어들, 그런 관점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광고 아니더라도 알아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 비평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어 기제라는 말, 우리 많이 썼죠. 우리 일상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왜곡하거나 다른 이유를 댐으로써 자아가 상처받는 것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기제. 그죠?
자아가 겪는 외부 환경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함대하고 방어한다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지킬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갈등의 근본적 해석은 아니죠. 상황의 해석과 관점만을 바꿈으로써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방어 기제만 자꾸 쌓다 보면은, 그죠? 친구 간의 생각, 여러 가지 책임 문제, 그죠? 거짓말 문제, 신뢰의 문제 생겼을 때, 그 자꾸 방어해서 그 순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우리는 좀 더 큰 갈등을 낳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방어 기제인데 부정하는 것도 있죠. 아니, 뭐 억압해 버리죠. 불쾌한 경험과 기억, 인정의 싫은 욕구를 억압해서 눌러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에 억누르는 심리, 상징을 통해 의식 변화 발현되기도 하기 합니다만은, 부정, 억압, 그다음에 합리화, 자신이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마음과 다른 이유를 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합리화 관련해서 우리는 소비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우리가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고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커피를 쓰는 거는 사실은 뭡니까? 아주 간편하죠. 주부들이 간편하기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를 사서 먹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좀 더 따뜻한 커피를 쉽게 주기 위해서 샀다 이런 이야기하고, 과소비를 하는 것도 다음 주에 살 걸 미리 샀다. 그래서 과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고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합리화하는 이런 동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크리에이티브 요소로 많이 쓰고 있죠. 광고 스토리텔링 할 때도 많이 그렇게 쓰고, 이런 것들이 숨겨지고 싶은 거, 뻔히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 합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숨겨진 사실이 노출됨으로써 서로 웃고되고 있고 마치 몰래카메라에 들킨 것처럼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투사하는 거죠. 부정적인 자신의 감정과 동기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너 탓이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상대방에 투사해버린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정화하고 싶은 충동을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을 정화하기 때문에 가져야 되었다는 정당화하는 심리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충동을 사회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성화시킨다는 말 쓰죠. 성화시킨다는 말. 성적인 충동을 스포츠나 예술적 행위로 해소한다. 이제 정신분석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광고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스토리텔링 할 때도 많이 써먹을 수 있겠죠. 퇴행. 그 다음에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호기심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CJ 기업 광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론칭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은 CJ 기업, 대기업 광고 어떻게 어린애들이 놀고 물광고 장난치고 얼굴에 칠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정신분석을 볼 때 내면의 심리에 과거로 회귀하고 싶고 현실의 불안감과 어떤 장벽을 회피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그 세계로 돌아가고 회상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고의 중요한 크리에이티브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형이랍니다. 원형은 이제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적인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원형입니다. 아키타입이라고 그러죠. 아키타입. 원형은 신화, 전설, 종교, 예술 작품 등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주제이다. 일반적인 주제이다. 동서고금과 인종과 세대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하나의 엑기스가 될 수 있는 원형, 아주 중요한 용어죠. 아키타입이다. 보편적인 주제이다. 모든 전설, 드라마, 작품, 신화, 전설, 민담, 소설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인류의 본능이다. 개인이 태어날 때 특정한 인간으로 시켜놓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인간의 공통 집합적인 생각을 내재적으로 타고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본능으로서 타고나더라는 이야기죠. 모든 지역과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아프리카든 북극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은 개인 생활과 예술 활동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세계 공통의 영화시는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현대 글로벌 시대에 우리 한국 유명한 K 콘텐츠가 글로벌 넷플릭스에서 시청률 1위를 하는 이유도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기본적인 드라마, 영화, 광고 그 기본적 스토리텔링 구조가 그 원형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아르헨티나에서나 앞으로 나이지리아에서나 우크라이나에서나 뭐 파리에서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접근, 기본적인 원형에서 출발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주인공이 나오고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것일 뿐이지 기본적 원형은 똑같기 때문에 글로벌 콘텐츠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광고도 마찬가지도 광고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글로벌 콘텐츠로서 역할 또 표준화되어 있는 광고 크리에이티브로서 모든 세계에 공통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광고. 예를 든다면 애플의 전 세계 글로벌 캠페인이라든지 삼성 갤럭시의 전 세계 캠페인이라든지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브랜드를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일 경우에는 이런 원형에 대한 이야기, 원형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치기하고 거기서 스토리텔링 하면은 된다는 이야기죠. 그 원형이 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화, 전설, 종교에서 다 소재로 나타나 있고 구체적인 작품으로 다 나타나 있다. 그런 것들을 잘 차용한다면은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잘 만들 수가 있고 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광고 크리에이티브도 그런 속에서 어떤 신화, 전설, 민담이 있고 어떤 원형이 있는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이더와 저와 초자가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작과 분석은 같은 앞뒤, 동전의 앞뒤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이 원형의 발견은 굉장히 중요하다. 칼 융이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다 설명했죠. 드라마의 구조, 술성의 비밀, 탁월한 능력 외모, 고난, 악의 투쟁, 비극적 죽음 등.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영웅과 의례와 상징을 이야기했죠. 문화예술에서 문화의 표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어떤 상징적인가, 의례적인가, 그죠? 그다음에 원형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들은 원형으로 해서 접근하고서 출발한다면 글로벌 캠페인도 가능하고 그런 그 모든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독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개념들이 있죠. 아니마, 남성의 무의식 속에서 발견되는 여성적인 속성. 그죠? 우리가 뭐 흔한 말로 나이 들면 여성화 된다는 말도 있죠. 남성도 나이가 들면 여성화 된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여성의 무의식 속에서 발견되는 남성적인 속성, 그걸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남성성, 여성성을 이야기합니다. 남성의 무의식에 있는 여성성,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성, 이걸 아니무스를 한다. 그 생물학적 의미는 아니고 집합적 무의식에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공통된 심리다. 잘 모르는 여성인데 첫눈에 강한 애착을 가지는 심리는 이런 무의식적인 심리, 즉 공조하죠. 공조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광고 이미지인가 자신의 내면의식에 투영되는지를 구별해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성적 충동과 공격적 본능은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억압되는 거죠. 그렇죠? 이드가 쾌락의 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은 그거는 자아와 초자아가 통제하고 자제시킨다 그래야겠죠. 사회적으로 노출되면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본능은 있지만은 그 본능을 억누르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적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억압된 성적 욕망이 꿈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꿈을 잘 해석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본능이 원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가 상대적으로 많은 효과를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드가 초자아를 속이고 그죠? 쾌락 원리가 사회 윤리, 그죠? 조직의 원리,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의 원리를 속이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꿈속에서 상징을 이용한다.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죠. 길다, 짧다, 붉다, 엷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상징적인 요소로서 간접적으로 변형해서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꿈에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야기했죠. 상징은 비슷한 형상을 지닌 사물이다. 성적인 상징으로 확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행동의 동기와 원인,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원초적인 본능과 사회적, 집단적 통제의 존재를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었죠. 내면에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본능으로 내면의 욕구로 저장되어 있을 뿐이고 그것이 노출되면 사회 통제를 받기 때문에 노출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과 욕불만에 생기고 스트레스 생기고 그것이 억압되어 있다는 말 표현이 쓰겠죠. 억압된 성적 욕망이 바로 자아와 초자에서 통제받는다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내면적인 본능의 신념으로서 원형으로서 아키타입으로서 다 숨어 있더라. 그것은 전 세계에 공통된 인간의 심리이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소비자의 내면의 심리에 숨어 있는 욕망을 노출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소재로 해서 우리가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하고 그런 것들이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많이 숨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전성 분석적 비평의 관점에서 본 분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관련되는 용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침투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분류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나온 용어들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내면의 심리를 가지고 크리에이티브 분석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 분석의 개념과 용어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인간의 기본 전제, 이드, 자, 초자와 그다음 쾌락 원리, 현실 원리, 그다음 윤리 이런 사회적인 윤리,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 심화, 용어와 개념들은 많이 알고 있죠. 이것들은 우리 상식화되어 있고 많이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의 질적인 분석에서 정신 분석적 비평의 관점에서 본 용어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소통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